새벽의 발자국 2화. 발자국의 진실. 김태우가 여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마을 슈퍼의 김숙자 아줌마가 정희가 사흘째 가게에 나타나지 않는다며 신고한 것이었다. 여관 문은 열려 있었다. 현관에는 정희의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부엌에는 아직 따뜻한 밥솥이 있었다. 하지만 정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더욱 기괴한 것은 군복 입은 사내의 방도 비어 있다는 점이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복도에는 더욱 선명한 발자국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걸었던 것처럼. 김태우는 조심스럽게 발자국을 따라가 보았다. 발자국들은 1층에서 시작되어 2층으로 올라가고 다시 내려와서 현관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현관에서는 갑자기 사라졌다. 마치 그곳에서 허공으로 날아간 것 같았다. 김태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정희를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3일 전 저녁 무렵에 여관 앞을 지나다가 불이 켜져 있는 걸 봤어요. 마을 청년 하나가 말했다. 하지만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는 글쎄요. 여관이 너무 조용해서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김태우는 정식으로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본서에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본서에서는 성인의 가출 정도로 보인다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태우는 혼자서라도 진상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경찰서로 돌아가 오래된 기록들을 더 세밀하게 뒤졌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 마을의 실종자들은 모두 전쟁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실종되기 전 모두 같은 증상을 보였다. 밤마다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 대한 집착, 죽은 가족이 돌아올 것이라는 망상,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나를 부른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김태우는 1953년부터의 모든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았다. 그러자 놀라운 패턴이 드러났다. 실종 사건은 대략 5-7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었고 각 실종 직전에는 항상 여관에서 군복 입은 남자를 봤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1954년의 것이었다. 정희의 할머니인 김순례가 남긴 진술서였다. 남편이 끌려간 지 1년이 지났는데 자꾸 집에 돌아온다. 밤마다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문 앞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나가보면 아무도 없다. 이제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그 후 김순례는 한 달 뒤 실종되었다. 남겨진 것은 6살 배기 딸 정희의 어머니뿐이었다. 1961년 정희의 어머니가 20살이 되던 해의 기록도 있었다. 어머니가 사라진 후 혼자 여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밤마다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복도를 걷는 소리, 문을 여닫는 소리. 하지만 아무도 없다. 이제는 어머니의 발자국 소리까지 들린다. 하지만 정희의 어머니는 사라지지 않았다. 대신 정희를 낳고 기르며 여관을 지켰다. 다만 평생 죽은 남편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살았다. 김태우는 이제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다시 박만식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볼 작정이었다. 할아버지, 정희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박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랫동안 침묵하던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경찰관님, 어떤 진실은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사라졌는데요. 사라진 게 아니라 돌아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 마을에는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전쟁 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고향을 그리워하며 죽은 사람들. 그들이 아직도 이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김태우는 미신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려 했지만 할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이 그를 막았다. 그 영혼들이 가끔씩 산 사람들을 부릅니다. 자신들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을 데려갑니다. 데려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죽음의 세계로요. 함께 기다리자고. 함께 안을 풀자고. 김태우는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해석을 찾고 싶었다.
그럼 실종된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죽었다기보다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산자도 죽은 자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김태우는 다시 여관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조사할 작정이었다. 손전등을 들고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다. 지하실을 발견했다. 여관 뒤편에 있는 작은 문을 열자 좁은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고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 그곳에서 김태우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벽 한쪽에 수십 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모두 이 마을에서 실종된 사람들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각각 1954년 귀환, 1961년 귀환, 1983년 귀환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가장 최근의 것은 이정혜, 2023년 귀환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다. 김태우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누가 이런 것을 새겨놓은 것인가? 지하실 가장 깊숙한 곳에는 제단 같은 것이 만들어져 있었다. 그 위에는 군복과 군화 그리고 여러 사람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모두 전쟁 때 사라진 사람들의 영정사진으로 보였다. 그리고 제단 앞 바닥에는 무릎을 꿇은 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오랫동안 누군가 이곳에서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았다. 김태우는 깨달았다. 이곳은 단순한 지하실이 아니라 죽은 자들을 위한 제사 공간이었다. 그리고 실종된 사람들은 모두 이곳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낸 것 같았다. 다음 날 김태우는 마을의 다른 노인들을 만나 지하실에 대해 물어보았다. 처음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던 그들도 김태우가 직접 목격한 것들을 말하자 점차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 지하실은 정희 할머니가 만든 거예요. 마을 이장 최병철이 말했다. 남편이 사라진 후 그가 돌아올 곳을 만들어두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 제단은 처음에는 정말 남편만을 위한 거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실종자들의 것도 함께 모시게 됐죠. 왜 아무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최 이장은 고개를 숙였다. 말한들 누가 믿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거든요. 다만 몇 년에 한 번씩 누군가 사라지고 그 후에는 마을이 조용해진다는 것만. 김태우는 점점 더 깊은 미스터리 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정의를 찾아야 했고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밝혀야 했다. 그날 밤 박만식 할아버지가 경찰서를 찾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체념이 서려 있었다. 이제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는 녹음기를 켜고 할아버지의 말을 들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들이 돌아왔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밤마다 들리는 발자국 소리.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이었어요. 죽은 자들이 돌아왔다는 환상. 처음에는 정희 할머니 혼자만의 망상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전체가 그 망상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거짓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 거짓이 점점 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실종된 사람들은? 그들은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환상과 현실 사이에서 길을 잃고 결국 환상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김태우는 이해할 수 없었다. 따라갔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만남이었어요. 기다리던 사람과의 만남.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다. 그 환상 속에서 그들은 행복했을 겁니다.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과 재회했다고 믿으며 죽어갔으니까. 그럼 발자국 소리는 정말 환상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발자국 소리는 실제로 들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죽은 자의 것이 아니라 산 자의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실종 전의 사람들. 그들이 밤마다 여관을 찾아와서 걸었던 발자국이에요. 무의식 중에 꿈을 꾸는 것처럼.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말이죠.
김태우는 소름이 돋았다. 그럼 정희 씨도? 정희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마지막 며칠 동안 그 아이는 밤마다 여관을 돌아다녔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군복 입은 사내는 누구였습니까?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건 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정희가 보고 싶어 하던 아버지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정말로 돌아온 영혼이었을지도 모르죠. 3일 후 김태우는 새벽 순찰을 돌고 있었다. 정희의 실종 이후 마을은 더욱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고 해가 지면 모두 집안에 틀어박혔다. 김태우는 여관 앞을 지나던 중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때였다. 쿵쿵쿵. 익숙한 발자국 소리였다. 여관 안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군화 소리. 김태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정희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여관에서 발자국 소리가 날 수 있는가? 김태우는 권총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차올랐다. 이상했다. 왜 자신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문득 기억이 났다. 자신의 아버지 역시 전쟁에서 돌아오지 않았었다. 김태우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실종되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김태우가 20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가 돌아오면 너를 보여드리고 싶다는 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여관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 같았다. 김태우는 한 발, 또 한 발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다. 다만 발자국 소리만 계속 들려왔다. 김태우는 손전등을 켜고 여관 내부를 비춰보았다. 복도에는 여전히 발자국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 발자국이 더 많아져 있었다. 마치 여러 사람이 함께 걸었던 것처럼. 김태우는 2층으로 올라갔다. 정희가 사용하던 방의 문이 열려 있었다. 그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정희 씨? 방 안을 들여다보니 정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녀의 모습이 반투명하게 보였고 움직임도 매우 느렸다. 정희 씨, 괜찮으세요? 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다. 경찰관님, 저 이제 아버지를 만났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50년 동안 기다렸는데 드디어 돌아오셨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마치 꿈속에서 하는 말 같았다. 정희 씨,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저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갈 거예요. 어머니도 할머니도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김태우는 급하게 정희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그녀를 만지려는 순간 손이 허공을 통과했다. 정희는 실체가 없었다. 정희 씨. 그때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김태우는 돌아섰다. 복도에 여러 사람의 실루엣이 서 있었다. 모두 군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김태우는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이 마을에서 실종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아버지? 김태우의 입에서 저절로 그 말이 나왔다. 자신도 모르게 그 실루엣이 자신의 아버지처럼 보였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지 이상했다. 군복 입은 실루엣이 손을 내밀었다. 김태우에게 함께 가자는 제스처였다. 김태우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갈등이 벌어졌다.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아온 외로움, 어머니의 끝없는 기다림을 지켜봐야 했던 아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품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인가요? 실루엣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손을 더욱 간절하게 내밀었다. 김태우는 한 발, 또 한 발 그 실루엣을 향해 걸어갔다.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마침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 그의 이성을 압도했다. 하지만 실루엣에게 거의 다다랐을 때 김태우는 문득 멈춰섰다.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의 불빛으로 실루엣을 비춰보았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실루엣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이다. 복도는 다시 텅 비었다. 정희의 방도 어둠에 쌓여 있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간 것 같았다. 김태우는 다시 정희의 방을 확인해 보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책상 위에 한 장의 편지가 놓여 있을 뿐이었다. 김태우는 편지를 집어들었다. 정희의 손글씨였다. 이 편지를 읽는 분께 저는 이제 오랫동안 기다려온 여행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저를 데리러 왔거든요. 50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함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여관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저는 그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였던 것 같습니다. 부디 저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끼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 마을의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더 이상 아무도 이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해주세요. 마이너스 이정희. 김태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정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환상과 현실 사이에서 환상을 택했다. 고통스러운 현실보다는 아름다운 거짓을 선택한 것이다. 김태우는 여관을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유난히 많이 보였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엇을 경험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정말로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을까? 아니면 집단 히스테리의 결과였을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감춰왔던 아픔과 그리움이었다. 그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을 피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거짓을 만들어냈고 그 거짓이 점점 현실처럼 느껴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환상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간 것이다. 김태우는 자신도 방금 그 위험한 경계선에 서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그 순간 이성을 잃었다면 자신도 정희와 같은 선택을 했을지 모른다. 다음 날부터 김태우는 마을 사람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더 이상 거짓으로 과거를 포장하지 말고 진실과 직면하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저항이 심했다. 50년 이상 유지해온 거짓을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정희의 실종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우리가 잘못 살아왔다는 게 아닙니다. 김태우가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에게 말했다. 다만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자리에, 산 자는 산 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평화를 찾는 것이 맞습니다. 박만식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진실을 털어놓았다. 우리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다고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해방감과 슬픔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몇 달 후 마을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과거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사마여관은 문을 닫았다. 아무도 그곳을 인수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물은 그대로 두고 마을의 역사를 기억하는 장소로 보존하기로 했다. 여관 앞에는 작은 비석을 세웠다.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과 그들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기리는 비석이었다. 정희의 이름도 그곳에 새겨졌다. 김태우는 가끔 그 비석 앞에 서서 정희를 생각했다. 그녀가 과연 행복한 선택을 한 것일까?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비극적인 결말이었을까? 하지만 김태우는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각자의 선택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누구도 그것을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었다. 1년 후 김태우는 다른 지역으로 정근을 갔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의 경험은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를 그리워하지 않았다.